저는 올해로 64세가 된 전직은행 지점장 김성민입니다. 33년간 금융권에서 일하며 고객들의 돈을 관리하고 상담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찾아 동남아 이민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은 정년퇴직과 함께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33년간 몸담았던 은행을 떠나게 된 것이죠. 입행 초기에는 일반 창구 직원으로 시작해서 차근차근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고객들의 예금을 받고 대출 상담을 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중간 관리자를 거쳐 마지막 10년은 지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지점장 시절에는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직원들과 업무 회의를 하고 주요 고객들과 만나 금융상품을 설명하고 대출 심사를 검토하고 지역 상공회의소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퇴근은 보통 저녁 8시를 넘겼고 주말에도 골프 접대나 고객 미팅이 있어서 집에서 쉬는 날이 드물었죠. 하지만 그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젊은 부부가 첫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복잡한 금융상품을 쉽게 설명해드리고 최적의 조건을 찾아드리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뿌듯했고요. 하지만 금융권도 시대 변화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이 일반화되면서 오프라인 지점의 역할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통장 정리, 이체, 예금 가입 등을 위해 고객들이 직접 은행에 찾아왔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요. 게다가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인력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가 간단한 투자 상담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챗봇이 기본적인 고객 문의를 처리하게 됐습니다. 본점에서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명목으로 지점 통폐합 계획을 발표했고 자연스럽게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이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사실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부터는 승진해서 밀려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 교육에서도 젊은 직원들보다 적응이 느렸거든요. 더 이상 버틸 이유도 없어 퇴직금을 받고 33년간의 은행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퇴직금이 2억 원, 개인연금이 8천만 원, 그리고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예금이 2천만 원 해서 총 3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국민연금도 월 11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부가 살기에는 넉넉하지 않지만 절약하면서 살면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큰 충격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은행을 그만둔 지 6개월 후 결혼 36년 만에 아내를 잃게 된 것입니다. 췌장암이라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미 사기였고 의사 선생님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와 저는 슬하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 몇 년간 간절히 노력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시험관 시술도 2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죠. 그 후로는 둘만의 삶을 받아들이고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참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은행 일로 바쁠 때도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항상 이해해 주었습니다. 주말 골프나 회식으로 집을 비울 때도 고생 많다, 몸 조심해라 라며 따뜻하게 배웅해 주었죠. 퇴근하면 항상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서 기다려 주었고 제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고민을 털어놓으면 조용히 들어주는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아내가 아픈 동안 저는 간병에만 매달렸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을 오가며 아내 곁을 지켰고 조금이라도 좋은 음식을 해드리려고 요리책을 사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병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고 결국 진단받은 지 10개월 만에 아내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36년간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확인하게 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도 왔니?
라고 반겨주는 목소리가 없으니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6개월 정도는 정신없이 각종 절차를 정리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험금 수령, 명의 변경, 유품 정리 등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정리되고 나니 하루하루가 무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여유가 좋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지루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 가서 신문과 책을 읽고 혼자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다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매일이 똑같았고 내일도 오늘과 다를 게 없을 거라는 생각에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은행에서 알던 동료들과는 퇴직 후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안부도 물었지만 대부분 현직에 있거나 각자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느라 바빴습니다. 저처럼 배우자를 잃고 혼자가 된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가끔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는 자리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어색했습니다. 다들 자녀들 자랑, 손주들 이야기로 화제가 시작되는데 저는 끼어들 얘기가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취업했다. 손자가 대학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으면 축하해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유튜브를 보다가 필리핀 세부에서 월 80만 원으로 행복하게 사는 한국인 부부라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호기심에 클릭했는데 영상 속 60대 부부가 해변가 고급 콘도에서 여유롭게 지내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고 수영장에서 여유롭게 수영을 하고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현지인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마치 광고 같았습니다. 그들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월 200만 원도 빠듯했는데 여기서는 80만 원이면 넉넉해요. 날씨도 1년 내내 따뜻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생활비는 저렴하고 매일이 휴가 같아요. 한국에서의 복잡하고 바쁜 생활이 무색할 정도로 여기서는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들의 말이 제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3억 원이면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과 합쳐도 월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로 10년에서 15년 정도밖에 못 버티겠지만 동남아에서는 30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간단한 계산으로도 그랬습니다. 게다가 1년 내내 따뜻한 기후는 제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염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겨울마다 추위 때문에 관절이 아팠는데 따뜻한 곳에서 살면 그런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새로운 환경에서 아내 없는 외로움과 무료함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여러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샅샅이 뒤지며 필리핀 세부 이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필리핀은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영어가 공용어라서 의사소통이 편하고 한국인 거주자도 많아서 적응하기 쉽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특히 세부는 관광지로 유명해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한국 직항편도 있어서 한국과의 접근성도 좋다고 했습니다. 비자도 관광 비자로 입국해서 현지에서 장기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했고 절차도 그리 복잡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제 세부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생생한 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콘도 월세 40만 원, 식비 30만 원, 기타 생활비 2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다. 마사지 1시간에 7천 원, 식당 한 끼 5천 원. 날씨 좋고 사람들 친절하고 치안도 괜찮다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달간 충분히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운 후 드디어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24평 아파트는 팔지 않고 전세로 내놓았습니다. 혹시 필리핀 생활이 맞지 않으면 돌아올 곳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죠.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받고 제가 가지고 있던 3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을 들고 세부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세부로 향하는 4시간 비행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0년 넘게 한국에서만 살았던 제가 이제 외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해외여행 경험도 아내와 함께 일본에 신혼여행 갔던 것과 홍콩, 중국에 몇 번 다녀온 것이 전부였거든요. 기내에서 내려다본 필리핀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야자수가 늘어선 해안선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앞으로 저 아름다운 곳에서 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설렘과 기대감이 몰려왔습니다. 세부 막탄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은 강렬했습니다. 기온이 32도 정도 되는 후덥지근한 열대 기후와 활기찬 분위기가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코코넛 오일과 열대꽃 향기가 섞인 이국적인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미리 인터넷으로 연락해둔 한국인 부동산 에이전트 김대리가 공항에서 저를 픽업해 주었습니다. 3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사람이었는데 10년 전에 세부로 이주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세부 시내를 구경시켜주며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세부는 크게 세부시티, IT파크, 라호그, 마크탄섬 이렇게 4지역으로 나뉩니다. 세부시티는 구시가지라서 현지인들이 많이 살고 IT파크는 신도시라서 외국인들이 선호해요. 라호구는 고급 주거지역이고 마크탄 섬은 리조트와 공항이 있는 곳이죠. 어떤 지역을 선호하시나요? 저는 IT파크 쪽을 선택했습니다. 신도시라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한국인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적응하기 쉬울 것 같았거든요. 김 대리는 여러 콘도를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서 IT파크 중심가에 있는 고급 콘도를 선택했습니다. 월세 45만 원짜리 14평 원룸이었는데 시설이 정말 좋았습니다. 25층 건물의 18층이어서 전망도 훌륭했고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24시간 경비,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전기세와 인터넷비, 관리비를 포함해도 월 60만 원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조건이라면 최소 200만 원은 넘을 텐데 정말 저렴하네요. 제가 감탄하자 김 대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필리핀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거예요. 같은 돈으로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거든요. 계약을 마치고 짐을 풀고 나니 벌써 저녁이 됐습니다. 김 대리의 추천으로 근처 한국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나왔습니다. 맛도 괜찮았고 가격도 20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5천 원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매일 외식을 해도 부담이 없겠네요. 첫 주는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발코니에 나가서 세부 시내 전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멀리 바다까지 보이고 야자수와 열대식물들이 울창하게 우거진 모습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오전에는 콘도 1층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영장 이용료도 비싸고 사람도 많아서 여유롭게 수영하기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거의 전용 수영장처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평일 오전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혼자서 여유롭게 수영을 즐길 수 있었죠. 점심은 주로 근처 현지 레스토랑이나 한국 식당에서 해결했습니다. 필리핀 전통 음식인 아도보, 시니강, 레촌도 맛보고 신선한 해산물 요리도 먹어봤습니다. 가격은 정말 저렴했습니다. 현지 음식은 150페소에서 20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IT파크 내에 있는 대형 쇼핑몰인 아얄라 센터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어컨이 잘 갖춰져 있어서 더위를 피할 수 있었고 다양한 상점과 카페, 영화관도 있어서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영화도 보고 카페에서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해변가에 가서 선셋을 보며 맥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세부에서 차로 30분 정도 가면 마크탄 섬이 있는데 그곳에는 정말 아름다운 해변이 많았습니다.
석양이 지는 시간에 해변가 레스토랑에 앉아서 시원한 맥주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사지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사지 한 번 받으려면 10만 원은 기본이었는데 여기서는 1시간에 30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7천 원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마사지사들의 실력도 정말 좋았습니다. 매일 받아도 부담이 없는 가격이어서 주 3회 정도 정기적으로 받았는데 허리와 무릎 통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좋았던 건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정말 웃음이 많고 친근했습니다. 영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했는데 제가 외국인인 걸 알면서도 차별하지 않고 친근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길을 묻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와주었고 식당에서도 메뉴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자 식당에 가는 게 어색하고 눈치가 보였는데 여기서는 혼자 식사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은 한 달도 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저는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5년째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우선 언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학 용어는 일반 영어와 달라서 정확한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복용하던 약 이름을 말해도 의사가 잘 알아듣지 못했고 증상을 설명할 때도 미묘한 뉘앙스를 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지 병원을 찾아가니 외국인 진료비가 현지인의 5배였습니다. 간단한 혈압약 처방을 받는데 5,00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12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라면 건강보험 덕분에 1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약의 종류도 한정적이어서 제가 한국에서 복용하던 약과 같은 성분의 약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필리핀 음식에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지 음식은 대부분 기름지고 달콤했습니다. 아도보는 간장과 설탕을 많이 넣어서 짜고 달았고 볶음밥류는 기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후식으로 나오는 열대 과일들도 당분이 많았죠. 한국 식당도 있었지만 가격이 현지 음식의 3배 정도로 비쌌고 매일 한국 음식만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혈압과 혈당 관리를 위해 싱겁고 담백한 음식을 먹어야 했는데 그런 음식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무게가 3kg이나 늘었고 혈압과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손발이 저리고 자주 목이 말랐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당화혈 색소 수치가 7.8을 기록했습니다. 정상 범위가 6.5 이하인 것을 생각하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심했던 더위였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날씨가 좋다고 생각했지만 1년 내내 30도가 넘는 무더위와 높은 습도는 생각보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는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고 습도도 80%를 넘어서 조금만 걸어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름이 3개월 정도였지만 여기서는 1년 내내 여름이었습니다. 에어컨 없이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루 24시간 틀어놔야 했는데 전기요금이 한국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한 달 전기세가 20만 원이 넘게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건기와 우기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서 우기 때는 거의 매일 스콜이 내렸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쏟아지는데 우산으로는 소용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길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교통이 마비되는 일도 자주 있었죠. 세 번째 문제는 생각보다 깊었던 외로움이었습니다. 영어로 간단한 대화는 가능했지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인사나 주문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제 마음속 이야기나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현지인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생각보다 컸거든요. 종교관, 가족관, 시간 개념, 돈에 대한 가치관 등이 많이 달랐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대부분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데 종교에 관심이 없는 저와는 대화 주제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국인 커뮤니티를 찾아보니 생각보다 다양했지만 제가 끼어들 만한 그룹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30대, 40대의 젊은 직장인들이거나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이었습니다. 영어 학원 원장, 무역업체 사장, 리조트 운영자, IT 개발자 등이 주를 이루었죠. 저처럼 은퇴 후 이주한 60대가 참여할 만한 모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은 한인회 정기 모임에 참석해 봤지만 대부분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어서 저와는 관심사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비즈니스 이야기, 투자 이야기에 열중했고 저는 그런 대화에 끼어들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됐고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외로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적어도 동네 슈퍼 아저씨와 간단한 대화라도 나눴는데 여기서는 그마저도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예상보다 빨리 줄어드는 생활비였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월 8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꼼꼼히 가계부를 적어보니 매달 지출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콘도 렌트비와 관리비가 60만 원, 전기세가 20만 원, 식비가 50만 원, 의료비가 30만 원, 교통비가 15만 원, 마사지와 여가 비용이 25만 원에서 총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는 한국에서의 생활비와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았습니다. 비자 연장을 위해 이민청에 갔다가 복잡한 절차와 각종 수수료로 15만 원이 넘게 들었고 에이전트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갑자기 화장실 변기가 막혀서 수리비로 8만 원을 지불하기도 했고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비로 12만 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지인이 방문한다고 하면 반가운 마음에 공항 픽업부터 숙박, 식사, 관광지 안내까지 모든 것을 대접하게 되는데 이것도 상당한 비용이었습니다.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한 번 방문에 50만 원 정도는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던 치안 문제였습니다. 세부가 필리핀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도시라고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나 절도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한 번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가 일부러 돌아가면서 요금을 더 받으려고 했습니다. 미터기를 조작했는지 평소보다 3배나 비싼 요금이 나왔습니다. 항의했지만 영어가 서툴러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결국 바가지 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은 길에서 지갑을 확인하다가 현지인 몇 명이 유심히 쳐다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따라오는 것 같아서 급히 콘도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범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거나 비싼 물건을 착용하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긴장감 때문에 편안하게 지낼 수 없었습니다. 밤에는 혼자 나다니기 무서웠고 낮에도 한적한 골목은 피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밤늦게 혼자 다녀도 별 걱정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의료 시스템의 한계였습니다. 필리핀의 의료 수준이 한국만큼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간단한 처치나 약 처방은 가능했지만 정밀검사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습니다. 만약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언어 문제도 있고 한국의 가족이나 지인들과 즉시 연락하기도 어려웠죠. 이런 여러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저는 세부에 온 지 2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하며 참아보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당뇨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현지 의료진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있다가는 더 큰 건강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콘도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포기하고 2개월간 사용했던 물건들도 대부분 현지에서 처분했습니다. 항공료와 각종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짐을 정리해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들고 떠났던 필리핀 이민은 그렇게 2개월 만에 끝이 났고 남은 자금은 2억 1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단 2개월 만에 4천만 원이 사라진 것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선선한 공기가 그렇게 반갑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필리핀의 무더위에 지쳐있던 몸이 시원한 공기를 맞으니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어가 들리고 한글이 보인다는 것이 이렇게 안심되는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전세로 내놓았던 강남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비록 좁고 오래된 집이지만 30년 넘게 아내와 함께 살았던 추억이 깃든 공간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에 익숙한 소리, 익숙한 풍경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2개월 동안 비워둔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깨끗하게 사용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제 집은 정리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필리핀에서 느꼈던 외로움보다는 훨씬 덜 외로웠습니다. 거실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보니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럴 줄 알았다. 역시 집이 최고지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귀국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건강검진이었습니다. 동네 내과에 가서 혈압과 혈당을 체크했는데 역시나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즉시 당뇨 전문의를 소개해 주셨고 저는 바로 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당뇨 전문의는 제 상태를 보고 식이요법과 운동, 그리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매일 불규칙하게 먹고 자고 했으니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당뇨는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꾸준히 관리하면 정상인과 다를 바 없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방치하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경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근처 한강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0분도 힘들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 지금은 1시간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강변을 걸으면서 보는 풍경도 나름 아름다웠습니다. 새벽 안개가 강 위에 자욱하게 깔린 모습, 해가 뜨면서 물결에 반짝이는 햇살, 조깅하는 사람들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한국이 내 고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단도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직접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리는 아내가 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거의 할 줄 몰랐습니다. 라면 끓이기, 계란 후라이 정도가 전부였죠. 유튜브를 보면서 간단한 요리부터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밥도 제대로 짓지 못해서 설익거나 타는 일이 많았지만 점차 익숙해져서 이제는 제법 다양한 반찬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된장국,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등을 직접 만들어 먹으니 짜임새 있는 식단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에 좋은 저염식과 저당식을 실천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국물 요리는 되도록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생선 위주로 식사를 했습니다. 백미 대신 현미와 잡곡을 먹고 단 음식과 가공식품을 피하니 자연스럽게 건강 수치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당화혈색소 수치가 7.1로 떨어졌고 혈압도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랄 정도의 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회활동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느꼈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프로그램을 찾아보니 정말 다양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 취미활동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탁구 동아리였습니다. 주 3회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하는 모임이었는데 이것이 제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됐습니다. 탁구는 전신 운동이면서도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제 나이에 딱 맞는 운동이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지만 점차 실력이 늘면서 게임의 재미를 알게 됐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라서 공통 관심사도 많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점차 친해졌습니다. 퇴직 후 생활, 건강관리, 자녀 걱정 등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점차 친해져서 주말에 가벼운 등산을 가기도 하고 문화센터 강의를 함께 듣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이 비슷한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필리핀에서 느꼈던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으니 정말 편안했습니다. 또 다른 활동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 안부 확인 전화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주 2회 오후에 2시간씩 활동하는데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르신들과 통화하면서 제 삶에 감사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전화를 받는 어르신들 중에는 80대, 90대의 고령자들도 많았는데 그분들이 혼자 살면서도 밝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겪는 외로움이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라도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힘이 됩니다. 어떤 할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제가 하는 작은 봉사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제적인 관리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돌아온 후 남은 2억 1천만 원을 어떻게 운영할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더 이상 무모한 도전은 하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묵혀둘 수도 없었습니다. 은행에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노후자산관리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망설임 없이 등록했습니다. 6주 과정의 교육이었는데 매주 2시간씩 전문가들이 강의를 해주었습니다. 교육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면서도 안전하게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은행에서 일했으면서도 막상 개인 투자에 대해서는 너무 보수적이었습니다. 모든 돈을 정기예금에만 넣어두고 있었거든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자금을 3부분으로 나누어 분산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1억 원은 국고채와 회사채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했습니다. 수익률은 높지 않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었습니다. 5천만 원은 배당주 중심의 주식형 펀드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나머지 6천만 원은 긴급 자금으로 예금에 보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대비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1년 후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니 예금만 했을 때보다 200만 원 정도 더 수익이 났습니다. 또한 강남 아파트 활용 방안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현재 시세가 6억 원 정도인데 이를 팔아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여러 선택지가 있다는 것이 마음의 여유를 주었습니다. 제 일상도 필리핀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강공원에서 1시간 산책을 하거나 탁구 모임에 참여합니다. 점심은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고 오후에는 봉사활동을 하거나 도서관에서 독서를 합니다. 요즘에는 건강 관련 책이나 요리책을 주로 읽는데 새로운 정보를 얻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녁에는 간단히 식사를 하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가끔 저녁 산책을 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등산 모임에 참여하거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합니다. 최근에는 서예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씨 쓰는 것을 좋아했는데 바쁜 직장 생활로 손에서 놓고 있었거든요. 다시 붓을 잡고 먹을 갈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달에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라이프 코치 양성 과정에도 참여했습니다. 저처럼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다른 분들에게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직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제가 필리핀에서 경험한 실패를 토대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해외 이민을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터넷 정보만 믿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유튜브에서 본 월 80만 원으로 풍족한 생활이라는 말만 믿고 떠났다가 현실의 벽에 크게 부딪혔습니다. 실제로는 의료비, 비자비, 예상치 못한 지출 등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오는 정보들은 대부분 좋은 면만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단기 체류를 통해 직접 경험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저는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라는 만성 질환이 있었는데 이것이 해외 생활에서 큰 장애물이 됐습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서는 만성 질환 관리가 어렵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듭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만약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있다면 해외 이주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셋째,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간단한 영어 회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현지 생활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거나 복잡한 업무를 처리할 때는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생각보다 큽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더 큰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경제적 계획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세우십시오. 저는 2억 5천만 원이면 30년은 살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 환율 변동, 의료비 상승, 예상치 못한 지출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여유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귀국 계획도 반드시 미리 세워두십시오. 저처럼 해외 생활이 맞지 않아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 한국의 최소한의 기반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다행히 아파트를 팔지 않고 전세로만 내놨기 때문에 돌아올 곳이 있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났다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물질적으로는 여유로웠지만 정신적으로는 너무 공허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의미 있는 활동과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면서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64세이지만 아직도 배우고 성장하는 중입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깨달은 것은 거창한 꿈이나 화려한 모험보다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에서의 2개월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 경험을 통해 제 삶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친구들과 운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성취감을 얻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끔은 필리핀 세부의 아름다운 선셋을 떠올리며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분명 좋은 면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의 실패가 오히려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야 진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만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현명하게 관리하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건강과 인간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동남아 이민 실패를 통해 얻은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노후 금융 이야기 채널은 기막힌 사연과 알찬 금융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